엄마, 내 다리가 이상해.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 일본의 도쿄대학병원의 한 여성이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며 충격에 빠진 나머지 슬픔에 오열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성의 부모님은 놀란 딸을 보며 진정시키곤 뒤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여성이 사고가 나자 7년 동안 만나던 남성이 돌연 잠적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사코라고 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주변에서는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죠. 여긴 어디지? 머릿속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어요. 병원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거예요. 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부분은 무겁고 어떤 부분은 이상하게 가벼웠거든요. 다리를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죠. 엄마, 목소리가 거칠고 건조하게 나왔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엄마의 얼굴이 제 위로 나타났어요. 엄마의 눈은 빨갛고 부어 있었어요. 계속 울고 계셨던 거죠. 엄마 뒤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평소에 차분하던 아버지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찬 주름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슬픈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모든 말이 결국 하나의 끔찍한 진실로 귀결됐어요. 저는 허리 아래로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제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유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도쿄의 젊은 변호사였어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법대 성적, 존경받는 법률사무소에서의 첫 직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쌓은 명성과 모든 것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특정 사람들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우리와는 다르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이런 생각들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이 파랗다거나 가을 뒤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제가 믿고 있던 것의 일부였을 뿐이에요. 이제 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으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자동차 사고는 단지 걷는 능력만 빼앗아간 게 아니었어요. 제 독립성, 미래 계획,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까지 모두 앗아갔어요. 방문이 열리고 타카시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그를 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7년 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분명 그는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위로가 간절히 필요해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의사한테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비라고. 평생 휠체어에 의존해야 한다고.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보지 않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난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사코.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저를 베어버렸어요. 정확하고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미안해. 그리고 그는 그렇게 걸어나갔어요. 눈물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동안 그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점점 멀어졌어요. 7년간의 추억, 우리가 계획했던 미래, 함께 꿈꿨던 것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물리적인 부상보다 더 아팠어요. 적어도 부상에는 의사들이 약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 이후의 날들은 모두 비슷했어요. 물리치료사들이 오고 가고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의사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제 케이스에 대해 논의했어요. 부모님은 꽃을 가져오시고 집 이야기로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내면으로는 저는 익사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고 야망 있고 독립적이었던 여성은 그 사고에서 죽은 것 같았어요. 새로운 아사코는 제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밤에 병원이 조용해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자신에 대해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세심하게 계획했던 삶이 산산조각 났을 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답은 없었어요. 다만 이것이 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의 날들이 하나로 뭉뚱그려졌어요. 2주가 지나자 저를 재활센터로 옮겼죠. 물리치료사들은 제게 휠체어 사용법과 상체 근력 강화 방법을 가르치려 했어요. 저는 그들의 노력에 계속 반항했죠. 할 수 있을 때마다 치료 세션을 빼먹었어요. 피할 수 없을 때는 겨우 신용만 했고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신감 넘치고 성공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제 모습은 이미 사라져버렸는걸요. 부모님은 매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을 가져오셨지만 저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관심을 끌어보려는 듯 법률 뉴스를 읽어주셨죠. 저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잠든 척했어요. 부모님의 걱정은 제가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이불 같았어요. 한 달 후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문을 넓히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켜두셨더라고요. 화장실에는 새로운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 번 볼 때마다 저 역시 달라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들이었죠. 제가 일하던 유명한 법률사무소에서 꽃과 모든 직원이 서명한 카드를 보내왔어요. 맨 아래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죠. 회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 조심스럽게 선택된 말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분명했어요. 그들은 제가 돌아올 거라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들은 회의에 서두르고 친구들과 웃고 버스를 잡으려고 뛰어가고 있었죠. 그들은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순간이 인생을 전거후로 나눌 수 있는지 말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제 아파트를 청소하셨고 아버지는 제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률 사례들을 갖고 오셨어요. 저는 즉시 후회했지만 취소할 수 없는 매정한 말로 그들을 밀어냈어요. 아파트 밖으로 좀 나가봐야 해. 어느 오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몇 주간의 제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받을 자격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그냥 커피 한 잔을 위해서라도 아사코야. 신선한 공기가 도움이 될 거야. 저는 며칠 동안 거절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 아파트의 벽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4개의 벽, 똑같은 천장, 부모님의 똑같은 동정어린 시선들. 저는 그저 탈출하기 위해 동의했어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우리 건물 입구의 경사로를 통해 제 휠체어를 밀어주셨어요. 어깨가 아팠지만 저는 나머지 길은 제가 직접 휠체어를 굴리겠다고 고집했어요. 우리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는 입구에 계단이 있었어요. 주인은 재빨리 이동식 경사로를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 밝게 웃으며 정상적인 척 애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창가에 휠체어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커피를 사주시고 잠시 함께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곧 저는 가라고 말했죠. 저는 아이가 아니에요. 혼자서 카페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셨고 그 모습은 제 죄책감의 무게를 더했어요. 카페는 제 마지못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매일 오후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창가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직원들은 너무 친절하게 굴지 말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그저 제 커피를 가져다 주고 저를 혼자 내버려 두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카페는 유난히 붐볐어요. 사람들은 우산에서 물을 털고 빈자리를 찾고 있었죠. 한 남자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 자리 있나요? 그는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즉시 그의 억양을 알아차렸어요. 한국인이었죠. 부모님의 경고가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몇 세대에 걸친 편견이 우리 사이에 벽처럼 솟아올랐어요. 저는 자리가 있다고 말하려다가 거짓말을 하기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대신 어깨를 으쓱했죠.
그는 책과 차 한 잔을 들고 앉았어요. 그는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이 고마웠어요. 다음 날도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우리는 조용한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그는 책을 읽었고 저는 창밖을 보거나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법률 문서를 검토했어요.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전 직장에서 가져온 법률 서류를 보고 있을 때 그가 말을 걸었어요. 변호사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놀랐어요.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제 스스로도 놀랍게도 대답하였었어요. 그랬었죠. 우리의 짧은 대화를 통해 그는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번역가이자 문화 컨설턴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죠. 저도 모르게 그의 통찰력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의 지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죠. 제가 타카시의 배신에 대해 언급했을 때 지훈은 공허한 위로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제 생각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가 떠나는 이유를 그들이 떠난 후에야 이해하게 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는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건 그가 차분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의 떠남이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을 비웃었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의 말은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제 법률 서적들을 들여다보았어요. 누가 기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요. 작은 관심의 불씨가 제 안에서 깜빡였어요. 다음날 카페에서 지훈은 일본과 한국 간의 국제 비즈니스법에 관한 기사를 가져왔어요. 흥미로울 것 같아서요. 그는 간단히 말하며 테이블에 놓고 책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은 사고 이후 처음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메모하고 논쟁을 분석하고 반박할 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휠체어를 잊었어요. 그저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지훈은 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단순한 카페 지인이 아니라 제 장애를 넘어 변함없는 제 정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직접적인 대립 없이 제 편견에 도전했고 저는 전에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았던 신념들의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지훈 씨를 처음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은 비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는 늘 앉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저는 방금 지훈 씨가 추천한 국제무역규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사고 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법률 분석에 대한 그 익숙한 설렘이 제 마음속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훈 씨가 책을 덮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안이 하나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는 국경 간 비즈니스 규제에 관한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정확히 제가 사고 전에 전문으로 했던 분야였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그 생각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몇 달 동안 법률을 실무에 적용해보지 않았고 자신감도 산산조각 났는걸요. 어떻게 제가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제 아파트 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데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겠어요? 지훈 씨의 대답은 간단하지만 강력했어요. 당신의 머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 바로는 그건 정말 특별해요. 제가 망설이자 그는 덧붙였어요. 그냥 자료만 한번 보세요. 관심이 없으시면 상관없어요. 그는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가 들어있는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복잡한 법적 틀을 통해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었죠. 목표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마치 지훈 씨가 저와의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일에 푹 빠져들었어요. 제 분석적인 머리가 복잡한 법적 과제에 몰두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여백에 메모를 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냈어요. 다음 날 저는 제 생각을 지훈 씨와 나눴어요. 그의 눈빛은 존경과 감탄으로 빛났어요.
사고 이후로 저를 향해 그런 시선을 본 적이 없었죠. 이 작은 인정의 순간이 제가 견뎌온 모든 물리치료 세션보다 더 치유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지훈 씨는 카페 미팅에 더 많은 일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일상을 만들어갔죠. 그는 문화적 맥락과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번역했고 저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담당했어요. 함께 우리는 혼자서는 개발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만들어냈어요. 프로젝트 작업은 저에게 다시 목적의식을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제 한계 대신 법적 전략에 대해 생각하며 일어났어요. 더 강한 팔과 더 나은 휠체어 기술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결심으로 물리치료 세션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삶의 이런 새로운 방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의 주간 방문 중에 지훈 씨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었어요. 한국인이라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죠. 우리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니? 그의 말은 제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켰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분노였죠. 정확히 뭘 가르치셨는데요? 제가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사람들을 그들이 태어난 곳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거요? 그 뒤에 이어진 논쟁은 고통스러웠어요. 오래된 믿음이 제 새로운 경험과 충돌했죠. 한국인에 대한 부모님의 경고는 지훈 씨가 저에게 보여준 존중과 존엄성에 비해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몇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쉽게 의문 없이 그들의 편견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했어요. 한편 우리 프로젝트는 자체적인 도전에 직면했어요. 잠재적인 일본과 한국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 중에 저는 그들 사이에 긴장을 느꼈어요. 일본 임원들은 뻣뻣하게 말하고 신뢰가 제한적이었죠. 한국 팀은 조심스러운 경계심으로 대응했어요. 수년간의 역사적 갈등과 문화적 오해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어요. 지훈 씨와 저는 함께 이러한 분열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저는 법률 언어를 공통 기반으로 사용하며 양측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지훈 씨는 단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도 번역하여 각 측이 상대방의 우려와 우선순위를 이해하도록 도왔어요. 이러한 도전을 통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회복력을 발견했어요. 성공적인 협상 하나하나, 해결된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씩 제 자신감을 다시 쌓아 올렸어요. 제 휠체어는 더 이상 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오후 제 로펌의 전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는 제가 지훈 씨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들었다고 했어요. 타카시가 당신이 더 이상 법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국경 간 프로젝트로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타카시의 이름을 언급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저는 그의 떠남이 제 가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명확함은 제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통화 후 그날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 깨달음을 지훈 씨와 나눴어요. 카페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미 떠난 상태였어요. 당신은 환경에 의해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의 따뜻함은 그가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제안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저는 가능성의 설렘을 느꼈어요.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났어요.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곧 봄이 오겠더라고요. 도쿄 전역에 벚꽃이 피어날 테고 그 아름다움은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의 계절을 순환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거예요. 우리 법률 프로젝트는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어요. 몇 달간의 세심한 작업 끝에 우리는 일본의 대형 기술 회사와 한국 측 파트너 간의 계약서를 만들었죠. 이 파트너십은 양쪽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수백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양측을 보호하기 위해 조건들이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일본 CEO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그는 계약 조건을 작성한 법률 고문인 바로 저와 직접 만나고 싶어 했어요. 화상회의가 아니라 도쿄 본사에서 직접 말이죠. 지훈 씨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 심장은 두려움으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고 이후로 저는 제 아파트나 카페에서만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회사 회의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서 임원들의 시선과 판단을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에 배가 꼬였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는 제 휠체어를 가리켰어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상징 같은 것이었죠. 지훈 씨는 우리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제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들은 이 문서들 뒤에 있는 뛰어난 법률 전문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다음 3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계약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질문을 예상했죠. 또한 실용적인 문제들도 고려했어요.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건물을 다닐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서 있거나 저보다 높게 앉아있을 때 앉은 자세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보여줄지 말이에요. 회의 당일 아침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단정한 네이비 블루 정장을 선택했어요. 타나카 앤 파트너스에서 제가 성과를 내던 시절에 입던 것과 같은 색이었죠. 어머니가 저의 머리를 손질하러 오셨고 우아한 번 스타일로 틀어주셨어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부드러워졌고 지훈 씨에 대한 어머니의 반대는 점차 마지못한 존중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강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망가진 것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지훈 씨는 회사 건물 밖에서 저를 만났어요. 유리로 된 건물 전면이 우리 위로 높이 솟아 있었고 구름과 하늘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입구로 다가가면서 제 손이 휠체어 바퀴 테두리에서 약간 떨렸어요. 접수원은 전문적으로 우리를 맞이했고 그의 눈길은 제 시선을 마주치기 전에 잠깐 제 휠체어로 향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지훈 씨도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지한 표정의 임원들이 둘러앉은 긴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들은 제 휠체어에 순간적으로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전문적인 예의로 가렸어요. 저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문서를 정리한 다음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만든 법적 프레임워크, 양사를 위해 마련된 보호장치, 이 계약이 열어주는 기회들에 대해 설명했죠. 처음 몇 분이 지난 후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임원들은 제 휠체어에 신경 쓰기보다는 제 말에 집중하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마치 다른 법률 고문에게 하듯이 제 지식을 시험하는 사려 깊은 질문들을 했어요. 2시간 후 CEO가 일어나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인상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계약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성공적인 협상은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지훈 씨와 제가 건물을 나설 때 햇살이 우리 얼굴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저는 비록 예전 정체성의 일부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제 핵심 강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역경을 통해 새로운 강점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인내심, 적응력, 그리고 문화적 차이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더 깊은 인간 관계에 대한 이해 같은 것들이요.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축하하기 위해 작은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주인은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했는데 지훈 씨가 미리 준비한 세심한 배려였죠. 한국과 일본의 전통 요리를 먹으며 우리는 미래 프로젝트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따뜻했어요. 당신은 그 임원들의 생각을 바꿨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능력과 장애에 대한 생각도요. 그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제 손을 향해 다가왔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우리 사이의 연결은 전문적인 존중을 넘어 더 깊은 무언가로 자라났어요. 불안감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유로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그런 무언가요. 부모님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한국인에 대한 부모님의 깊은 편견을 생각하며 그에게 경고했어요. 변화는 결코 쉽게 오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오게 되어 있죠. 다음 일요일 저는 지훈 씨를 정식으로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팽팽했고 아버지의 질문은 거의 신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오후가 지나면서 부모님은 지훈 씨가 어떻게 저를 저평가하지 않으면서 지지하는지, 어떻게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공하면서도 제 독립성을 존중하는지 목격하셨어요.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지훈 씨가 저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은 제가 할 수 있을 때는 물러서고 요청받았을 때만 나서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의 표정은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너를 봐. 나중에 지훈 씨가 아버지와 야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휠체어가 아닌, 내 한계도 아닌 너 자체를 봐.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사고로부터 1년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훈 씨와 저는 일본과 한국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열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셨는데 이는 그의 점점 커지는 수용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반가운 신호였어요. 사무실에는 넓은 문, 조절 가능한 책상, 그리고 계단이 없어요. 제 필요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한 공간이죠. 제 창문에서는 지훈 씨와 제가 처음 함께 일하기 시작한 카페가 보여요. 제 휠체어는 여전히 일상의 현실 중 하나예요.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요. 일부 장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고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기 전에 제 장애를 먼저 봐요. 하지만 이러한 도전들은 더 이상 제 존재를 정의하지 않아요. 이제 저를 정의하는 것은 제가 잃은 것이 아니라 제가 찾은 것이에요. 제 강점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목적,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벽은 종종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지식이요. 우리가 함께 쓰는 사무실 너머로 지훈 씨를 바라보면서 저는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미래를 잃어야 진정으로 필요한 미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져서 한때 건너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경계를 넘게 된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